그래서 교수 없어져요? 네? 교수가 그런 얘기 하세요. 하세요 그냥. 예. 교수도 없어지냐고. 절대로 안 없어지지. 큰일 났네. 나야 이제 은퇴해서 괜찮지만 두 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마음을 비워서 괜찮아요. 신 교수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럼 질문. 저도 계속해서 온 얘기지만 지금처럼 특정한 장소에 대형 강의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정한 시기에 15주짜리 커리큘럼 만들고 학기제 학년제로 하는 교육 방식은 결국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좋게 말해서 변화될 거라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잘못하면 생각해요. 교수 직업 없어지겠네. 세 분 큰일 났네요. 가이던스로 남겠죠. 의사라는 직업은 안 없어지고 거의 5분 30분 기다려서 1시간 기다려서 5분 보잖아요. 그런 일을 다 인공지능이 하고 이제 의사는 조금 더 환자들을 보듬고 컨설팅 해주고 이야기 그 증상에 나타나 왜냐면 우리 몸은 메커니즘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컨설팅의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교육도 수술도 로봇가 하죠. 이제는 하니까. 하죠. 네. 그래도 로봇 움직이는 건 또 사람 아닐까요? 지금은 나노 사람이 나노 기술로 혈관도 다 타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룰 베이스로 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몸에 대한 환자는 정신력과 신체적인 연결이 있어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실 교수만 위협받는 직업이 아니고 사실은 목사도 위협받겠어요. 만약에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턱 나올 거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성결교 목회자 모임인 신촌 포럼에서 저한테 줬던 주제가 AI가 설교를 한다면 이게 전체 저한테 강연 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때 이제 AI의 동향에 관한 얘기하고 강한 인공지능이냐, 뭐 약한 인공지능이냐 그 그런 얘기도 좀 얘기 했어요. 더불어서 저희가. 실제 그러면 이게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과 초지능 인공지능을 부교육자들 중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부교육자, 예를 들어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부교육자가 강한 인공지능 정도 되고, 그리고 정말 초지능 인공지능이 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비서처럼 데리고 있는데 비서가 나의 일정 관리를 다 하고 할 일을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전제했을 경우에 설교 작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걸 딜리버리 할 때 실제 프리칭을 할 때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었는데 저는 할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목소리도 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수준에 돌아오면은 2주의 설교 본문을 뭘 정하지?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전부 했던 카톡이고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에 가장 교인들이 관심 갖거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가 가장 관심 갖는 주제를 얘가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성서 본문을 얘가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본문에 맞춰서 설교문을 내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요. 초안을 잡아주겠죠. 완벽하게는 못 해줄 것 같아요. 완벽하건 안 하건 초안을 쓰겠죠. 근데 그게 다 만들어지면은 교인들의 평균 수준에 맞춰서 애가 문장의 톤들을 정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크린에서 또는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설교를 하겠죠. 근데 그때 띄워진 얼굴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든 뉴스 아나운서처럼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최적화된 얼굴 모습을 하고 선호하는 얼굴 모습하고 딜리버리를 할 때도 그 목소리 톤이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듣기 좋을 정도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기술적인 거 말고요. 감히 설교를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모르고 뉴스 보는 경우 있잖아요. 작곡한 노래 들을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작곡했는데 인공지능이 쓴
소설 읽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챗 GPT 할 때라도 말하는 대답은 사실은 기계가 하는 거 아무 무감정인 상태에서 한 거지만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인격적 감성을 실어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보여주는 설교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방송에 스크린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저항감 없겠나? 저항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서서히 겪어왔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때. 대형 교회에서 그 코로나 이전에도 대형 그렇죠.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지교회에다가 스크린 통해서 중계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나온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말씀이 전파되는 매체가 사실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넘어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홀로그램이나 스크린으로 떼든다 하면은 처음에 낯설고 이질적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작성해 온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챗 GPT 가지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봤거든요. 실제로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요. 목회자들한테 여론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챗 GPT를 가지고 설교나 목회에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다가 25% 나왔어요. 그래서 49%인가, 그러니까 75%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집어넣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 1장 갖고 설교 뽑아봐라. 3,500자밖에 안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을 달아서 메시지를 잡았는데 패턴은 똑같아요. 일단 도입부 나오고요. 그 다음 1, 2, 3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결론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기본 방향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해봤어요. 생태신학에 관해서 설교를 작성해봐라. 그러니까 본문의가 정해요, 자기가.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창조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서론 나오고 넘버 1, 넘버 2, 넘버 3 나오고 밑에는 쫙 해서 결론 나오고 아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석해봐라. 그러니까 주석해 보는데 쭉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교단과 트레디션마다 해석들이 다르다. 그래서 바로 질문했죠. 어떻게 해석이 다른 건가?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해석부터 쭉 다르게 나온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설교 작성해라. 이거 가지고 그럼 그걸로 설교 개요를 작성하죠. 만약에 이게 25,000자가 가능한 거라면은 완벽한 설교 문장들을 작성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작성된 것들은 충분히 일단 가능한 것 같고요. 실제 설교 안에서는. 네. 강단의 일치. 전 세계가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느낌상으로는 교단마다 교회력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3년 텀으로 성경 본문을 모두 다 설교할 수 있도록 매주 구약성서나 서신, 그 다음에 복음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설교 본문을 미리 주면 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이제 들고요. 현우식 박사님은 이 챗봇 좀 넓은 의미에서는 뭐 AI가 어쨌든 종교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구니까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종교의 그 유익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AI가 일부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손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일단 정보력을 갖겠죠. 그럼 그 정보력은 사람을 돕는 데도 쓰지만 사람을 협박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그럼 이게 스스로 엄청난 그 권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 뭐 황제는 저리 가라 할 만큼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충분히 할 만하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그 설교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인류의 역사에 그 어떤 대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사회 체계하고도 맞닿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의학하고 신학, 종교 쪽하고 그다음에 법, 이 셋을 이제 특별히 그 소위 그 우리가 지금 전공이라고 하는 유일한 걸로 해서 일반 그 사람이만 알아야 될 교육을 다 시키고, 그 위에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 생사 여탈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그 전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살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한 묶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셋을. 그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맡기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판결도 받고, 뭐 당신은 지금 건강히 살 수 있다 없다, 혹은 종교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하듯이 하는 건데, 기능적으로만 보면 사람보다 사람 못지않은 오히려 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판결문, 설교문, 혹은 병에 대한 진단,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그 공학적인 그 수준에 왔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만약 그게 다라면 그 직업이 없어지거나 쇠퇴할 거는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설교도 더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실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갈 때 과연 그 진단 그리고 치료 그것만 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의 어떤 교감, 그 다음에 내가 뭐 누구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은 내 어떤 증상, 이런 게 이제 끌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인간은 아직도 화면이나 혹은 뭐 전화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종합적인 교감이 필요한 존재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해도 종교나 의학이나 병원이나 의술이나 그리고 법정, 인간이 해야 되는 그거는 또 계속 없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박원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집된 혹은 뭐 이게 다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언어가 주로 영어, 그것도 이제 백인 중심의, 그래서 이 챗봇의 정보 거기서 생산돼서 나오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좀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은 거의 제국주의적인 것들, 또 혹은 잘못된 정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적 지식으로 이렇게 확대됐을 때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그 빅테크 규제법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도 만들어지고 이후 우리나라도 뭐 정보통신 뭐 이런 데서 뭐 초안 법안이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아세요? 뭐 법안 같은 게? 그 구체적인 법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근본적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종교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교육 문제가 조금 연결하면, 저는 역시 이런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 분명히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까 신재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에 뭐라 GPT-4에 물어보면 거의 뭐 창세기를 거의 다 얘기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라든지 그 리더가 그걸 보고 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흑인 사회에서의 어떤 그 아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아픔은 좀 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끄집어내서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다면 보편적인 어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어떤 근거 있는 지식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과 그 내가 케어하고 있는 집단들의 어떤 정서를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이고 좀 더 보듬어주는 컨설팅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더 설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지. 그것이 표준화되고 해결화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집단의 교회라면 사람들이 떠나겠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교인들도 다 챗 GPT라든지 다 아니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라든지 교육자 같은 경우도 교육자가 마인드셋이 바뀌거나 종교자의 어떤 목사님도 마인드셋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 다양성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는 초개인화된 나의 고객, 신도들이라든지 환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과 뭐 그런 비판적 의식이 있다라면 전 더욱더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애플에 1984년도 그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빅브라더가 막 얘기하는 거를 어떤 한 여자가 빨간 바지 입고 온 사람이 막 달려와서 도끼를 딱 때리면서 1984 하면서 나온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광고였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창의성과 변혁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인간의 기본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지능의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적용될 수 있는 것과요,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방향을 전달할 때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실제적으로 목회적으로 돌고 와야 될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신방이나 상담이나 또 개별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전 제한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민주화되지 않을까는 싶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지식 체계가 그 전승을 애우고 있는 사람한테만 오랄 전승에서는 독점적으로 전달됐잖아요. 그러다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됐지만은 이제는 책보다도 많은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 또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내가 질문한 내용들을 신앙과 관련해서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했던 것들을 다른 목회자나 이미 무신론자나 평신도도 할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어떤 문서가 백인 화이트 도미넌트하고 그 역사에 남아있는 생존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의 텍스트만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번지게 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든지 좀 더 문자로 많이 넣어서 편향된 데이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영어로 들어요. 거꾸로 역으로 역동학적으로 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말로만 하면 스피치 투 텍스트로 해서 바로 영어로 해주거든요.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라든지 이거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더 불균형성에서 공정성으로 또는 균형성으로 바꿔지게 된다면 우리 인류 역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조금 더 공정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는 우리 어느 나라 땅이냐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쳐볼까요? 지금? 예를 들면 한번 쳐보세요. 해볼까 봐요. 진짜 정말 재밌는 게요. 독도라고 질문을 했을 때하고요, 다케시마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한다니까. 독도는 뭐라고 할까요? 어느 나라 땅인가? 어느 나라 땅인가? 예상컨대 상당히 외교적인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질문했던 걸 올렸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동해. 객관적으로.
영토 여기, 논쟁이 여기,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이시죠? 어디서 긁어온 그 참고를 딱 해서 여기까지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신은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들의 네, 입장을 이렇게 표준화된. 예. 그러나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목회자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좀 더 감상에 가까운 답은 목사가 새롭게 더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표준화된 나름대로 괜찮은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꾸로 다케시마로 해볼까요? 교수님 뭐라고 할까요, 이거? 다케시마는요? 마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 해볼까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 문장 끝나는 번호는 뭐예요? 이제 요게 번호가 아까 그 리서치 나온 그 블로그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그게 이제 보여져요. 연결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각주 아니, 각종, 왜냐면 우리가 구글에 나오는 검색, 이거를 지금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GPT-4에서는.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해놨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거는 요런 참고의 자료에 있습니다 하고 객관적으로.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감춰서 요것만 누르면 링크 되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무엇인지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는 지도자의 역량, 의사든 교육자든 교회 그 목사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도구 수준에 있다면 결국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한 거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AI가 스스로 거의 그 독자적으로 도구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를 한다면 그때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80년대 이미 그 AI 전문가 시스템에서 의료 분야 같은 데는 그 잘 지식이 체계화되어 있으니까 그 환자 진단 같은 걸 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결국 그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 처방하고 이런 거는 뭐가 답이 나와도 그걸 실제로 적용을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기계가 해낸 그 처방대로 우리가 치료를 받느냐,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역시 윤리의 문제는 그 무엇을 어기느냐 문제도 있지만 뭔가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것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AI가 너무 발달했을 경우에는 그 윤리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오픈 AI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빨리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술적으로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법과 규제를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픈 AI뿐만 아니라 아까 람다처럼 구글 했고, 그 다음에 베이징에 있는 Academic Science for AI 뭐 이런 게 있어요. 중국. 거기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딥마인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네이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와 규율, 그리고 그것의 윤리성에 기반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될 것은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안 된다 된다라기보다는 그 기술과 우리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법과 규제가 같이 동반돼서 나올 때 굉장히 공존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 뭔가가 있지, 그것이 언밸런스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도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에 대해서 하는데 굉장히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카메라 인식이 국가에서 정한 것이 자세히 의사들이 하고 있는 현미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의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진단을 AI가 하거나 멀리서 잘 안 보이는 걸 가지고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반대하죠. 왜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주고 그걸 국가에서 강제 조절하냐. 그래서 데모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규제가 이런 새로운 기술과 같이 쌍도마차로 갔을 때가 중요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언밸런스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자율주행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 기술적인 수준과 더불어서 네. 이게 만에 하나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갈 거냐, 네. 프로그래밍을 했던 업체 쪽에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제일 지금 문제죠. 실제로 옛날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네. 사고 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나 은행 뱅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라고 해서 synthetic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은 실제 도로의 상황이나 우기, 날씨 이런 거 다 측정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요. 그 조건을 다 넣어서 그 가상 그 디지털 트윈 상황에서 돌려보면서 다 돌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전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실천될 때는 법과 규제나 윤리성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한 뭐 NFT라든지 블록체인의 뭐 코인, CBDC라고 Central Bank Digital Coin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전 세계 무역할 때 그런 걸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의 30%도 안 되는 국가들이 미국의 그 기조의 어떤 달러로 할 수 있는 국가들이 30%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다른 나라는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뱅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브랜치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규제를 없는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보내야 되니까, 섬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규제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기술과학의 발전의 속도는 놀라운데 네. 그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적 가이드라인도 같이 네. 제도적 장치가 안 가면 오히려 기술이 인간을 해치는 경우가 네.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나 또 다른 매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 주네요. 네. 오늘 이게 늦게까지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